일본이 20년을 공들였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었죠. 발전소를 지어주고 도로를 닦아주고 공항까지 정비해줬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심장 우즈베키스탄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자를 발표하는 날, 전 세계 철도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3초간 멈춰버렸죠. 자신들이 들은 이름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나라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프랑스 기술을 빌려 겨우 고속열차를 흉내내던 후발주자였습니다. 일본이 코웃음 치던 그 나라였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30년간 일본만 바라보던 우즈베키스탄에 철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왜 하루아침에 한국의 손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면에는 어떤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일본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린 한국의 진짜 무기,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30년간 철도와 함께 살아온 알리셰르 카리모프입니다. 올해로 52살이 됐죠. 교통부 철도개발국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냥 기차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타슈켄트 중앙역을 지나 출근하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죠. 제 아버지는 소련 시절 기관사였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달리는 열차의 기적 소리가 제 어린 시절의 자장가였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나라의 핏줄이라고요. 한 나라의 동맥과 같아서 철도가 멈추면 나라 전체가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철도는 사람과 사람을, 도시와 도시를,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18살에 타슈켄트 철도 공학대학에 입학했고 졸업과 동시에 교통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독립국이 된 우즈베키스탄은 혼란 그 자체였죠. 러시아 기술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부품 공급이 끊기고 열차는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새 시대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기술 매뉴얼은 전부 러시아어였고 새로운 시스템을 배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죠. 서방의 기술자들은 우리를 무시했고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쓸쓸히 은퇴하시던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타슈켄트역 플랫폼에서 마지막으로 열차를 배웅하시던 구부정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낡은 회중시계를 제게 건네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아, 우리나라가 스스로 기술을 가져야 진정한 독립이다. 남의 기술에 기대는 한 우리는 영원히 손님일 뿐이라고 하셨죠. 3년 후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회중시계를 저는 지금도 품에 지니고 다닙니다. 2005년 저는 일본 국제협력기구의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난생 처음 도쿄 땅을 밟았죠. 그리고 신칸센을 탔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음도 진동도 없이 미끄러지듯 달리는 그 완벽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의 힘이구나. 언젠가 우리 땅에도 이런 열차가 달리게 하겠다. 일본은 제 롤모델이 됐고 신칸센은 제 꿈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드디어 차세대 고속철도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30년간 바라보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요. 2011년 우즈베키스탄은 스페인 탈고사의 고속열차 아프로시옵을 도입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죠. 처음 아프로시옵이 타슈켄트역에 들어오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고속열차가 달리는구나.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의 지형이었습니다. 유럽의 드넓은 평야와 달리 우리나라는 역과 역 사이가 짧고 곡선 구간과 언덕이 많았죠. 아프로시옵은 앞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동력 집중식 열차였습니다. 힘은 좋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언덕을 만날 때마다 속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정비 비용은 예상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 지형에 맞는 새로운 열차가 필요했죠.
치고 나가는 힘이 좋고 가속과 감속이 빠른 열차 말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고속철도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30년간 우리를 도와준 파트너였으니까요. 2023년 봄, 일본 철도공사 해외사업본부의 나카무라 켄지 본부장이 타슈켄트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를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술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간 존경해온 나라의 대표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나카무라 본부장은 최신 신칸센 모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60년 무사고 정시 도착률 99%. 분명 대단한 기록이었죠.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정부 고위층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로 알려진 라힘 아지조프 의원이 일본 측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힘 의원은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일본과의 계약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어.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게.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 아내 파티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파티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저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2023년 가을, 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철도기술박람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철도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행사였죠. 사실 일본 신칸센 부스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차세대 고속철도 입찰을 앞두고 일본의 최신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람회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신칸센. 세계 철도의 빅3가 각자의 영역에서 위엄을 뽐내고 있었죠. 저는 가장 먼저 일본 부스로 향했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타슈켄트에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최신 모델보다는 중간급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술 수준이 거기까지는 아니니까요.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일본 부스를 나와 무작정 걷다가 우연히 한국 부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철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4년에 프랑스 기술을 빌려 고속철을 만든 후발주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부스 앞에 전시된 열차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선형의 날렵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중앙아시아의 철도 강국이시군요. 우즈베키스탄 철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현대로템 해외사업팀장이라고 했죠. 저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고 빠져나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팀장의 다음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역간 거리가 짧고 언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열차로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지형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박준혁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한국도 산이 많고 곡선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력 분산식 열차를 개발했죠. 가감속 능력이 탁월해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동력 분산식이라면 일본 신칸센도 같은 방식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방식은 같죠. 하지만 저희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저희는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 손님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요. 저는 멍하니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현대로템 해외사업팀장 박준혁. 그 이름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귀국 후에도 박준혁 팀장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 손님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것.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야. 검증되지 않았어. 일본과 30년의 신뢰를 어떻게 포기해. 그런데 집에서 아들 티무르와 마주쳤을 때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티무르는 러시아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아버지, 요즘 한국 철도가 대단하다면서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KTX가 프랑스 TGV를 추월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티무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일본만 바라보셨잖아요. 가끔은 다른 방향도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고속철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KTX 이음, 동력 분산식, 한국형 고속열차.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프랑스 기술을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는 자체 기술로 고속열차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궁금증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2023년 겨울, 일본 측의 공식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열어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일본이 우리에게 최신 신칸센을 제안한다. 그것만으로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기술 사양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최신 N700S 모델, 시속 300km, 최첨단 안전 시스템.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믿기 어려운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 불가. 정비 및 수리는 반드시 일본 기술진이 담당. 부품은 100% 일본제만 사용 가능. 현지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없음.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판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종속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존경해온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다니요. 우리가 원한 것은 단순히 기차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차를 운영하고 정비하고 언젠가는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기술 독립을요. 저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일본 측 제안의 불공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죠. 이 조건대로 계약하면 우즈베키스탄 철도는 향후 60년간 일본에 종속됩니다. 기술 이전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라힘 아지조프 의원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힘 의원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네. 일본에 대한 모욕이야. 당장 철회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라힘 의원은 비웃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30년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알고 있나? 발전소, 도로, 공항. 그 은혜를 이렇게 갚을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빚쟁이로 남아야 합니까? 라힘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힘 의원이 왜 그토록 일본을 두둔하는지를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일본 측과 뭔가 거래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미르조예프 대통령을 직접 접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이 대통령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막막해졌습니다. 대통령까지 일본 편이라면 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저녁 저는 빈속에 보드카를 마셨습니다. 파티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쳐온 일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아버지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회중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국제번호였습니다. 한국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리셰르 국장님, 저 박준혁입니다. 베를린에서 만났던. 저는 놀라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습니까? 박준혁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장님을 만나고 싶어서 좀 수소문했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박준혁 팀장은 말했습니다. 일본 측 제한 조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20년 전에 저희가 바로 국장님의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박준혁 팀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국과 접촉하면 라임 의원에게 빌미를 주는 일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적어도 들어는 보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박준혁 팀장과의 만남을 약속한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1994년 아버지가 은퇴하시던 그날이었습니다. 꿈속의 타슈켄트역은 을씨년스럽게 황폐해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3년이 지났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죠. 플랫폼에는 녹슨 기관차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철로 위에는 잡초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없어서 그런 거다. 기관차도 부품도 기술도 전부 러시아 것이었어. 그들이 떠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야.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0년간 기관사로 살았지만 정작 이 기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게 내 평생의 한이다. 그날 아버지는 제게 회중시계를 건네셨습니다. 이 시계는 내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다. 할아버지는 러시아 기술자 밑에서 철도 노동자로 일하셨어. 나는 기관사가 됐고.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알리셰르. 너는 이 나라가 스스로 기차를 만들고 굴릴 수 있게 해야 해. 그게 진정한 독립이야. 꿈에서 깬 저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옆에서 파티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버님과 다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선택지가 있을까요? 일본을 선택하면 안정적이지만 종속됩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합니다. 둘 다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이 되어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래된 후배 유스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유스프는 26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야망이 크고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국장님, 조심하셔야 해요. 위에서 국장님을 주시하고 있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네. 유스프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장님 편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영원히 남의 기술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이 청년만은 제 뜻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날 오후, 저는 박준혁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타슈켄트에서 만나기로 했죠. 비공식 방문이니 조용히 오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티무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티무르와는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국 철도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티무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KTX이음이라는 열차가 있는데 완전 우리나라 지형에 맞을 것 같아요.
동력 분산식이라 가감속이 빠르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철도에 관심을 가지니? 티무르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이잖아요. 관심 좀 가져볼게요. 오랜만에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티무르는 한국 유튜브 채널들을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했죠. 프랑스한테 기술 이전받고 20년 만에 독자 기술 만들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화면 속 한국 열차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슈켄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전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요. 아버지라면 어떤 길을 택하셨을까요?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라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자. 한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약속대로 조용히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함께였죠. 타슈켄트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통역을 맡아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어가 서툴렀고 한국어는 한마디도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타슈켄트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정장 대신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쪽은 저희입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요. 차가 나오고 박준혁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국장님을 만나려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은 작은 시장일 텐데요. 박준혁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한국 고속철도 KTX가 처음 개통됐을 때 말입니다. 저희는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TGV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굴욕의 연속이었죠. 김서연 씨가 통역하는 동안 박준혁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저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담긴 도면은 보여주지 않았고 주요 부품은 블랙박스처럼 밀봉해서 넘겼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까이 가면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과 똑같았으니까요. 박준혁 팀장은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철도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프랑스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프랑스 부품을 비싸게 사와야 했고 그들이 오라면 가고 가라면 와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밤새 도면을 베끼고 부품을 분해해서 연구했습니다. 프랑스가 안 가르쳐주면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KTX 이음입니다. 100% 한국 기술로 만든 고속열차. 프랑스 기술자 없이도 저희 손으로 만들고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는 열차. 그게 저희의 20년입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간의 서러움. 그것이 이 사람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러움은 제가 느끼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님, 일본 기차를 사시면 당신들은 영원히 손님으로 남을 것입니다. 고장이 날 때마다 일본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는 당신들을 엔지니어로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겪은 서러움을 당신들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서연 씨가 통역을 마쳤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말이었습니다. 기술을 나누겠다.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겠다.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국장님,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신들의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을 압니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찻집을 나서며 저는 박준혁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사업이라면 일본처럼 하는 게 더 이익일 텐데요. 박준혁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혁 팀장과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엔지니어로 만들겠다는 약속.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진심.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라힘 아지조프 의원이 다시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싸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힘 의원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이게 뭔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박준혁 팀장이 찻집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미행을 했던 겁니다. 라힘 의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군.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교 검토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제 업무 아닙니까? 라힘 의원은 비웃었습니다. 비교 검토? 당신은 지금 일본과의 30년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한국이 뭔데? 20년 전에 프랑스 기술 베껴서 겨우 고속철 만든 후발주자 아닌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발주자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이 무엇을 제안하느냐입니다. 라힘 의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리셰르, 마지막 경고야. 한국과의 접촉을 중단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주요 회의에서 하나씩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제 책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던 후배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래 함께 일했던 부장은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냥 일본의 조건을 받아들일 걸 그랬나? 유일하게 제 곁에 남은 것은 젊은 유스프뿐이었습니다. 유스프는 점심시간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기술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스프, 자네까지 위험해질 필요 없어. 라힘 의원 눈밖에 나면 자네 앞길도 막혀. 유스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국장님 편이에요. 옳은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뜻을 알아주는구나. 며칠 후 일본 측에서 공식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 명의의 서한이었습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일부 관계자가 한국 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기존의 모든 협력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친구 올자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올자스는 카자흐스탄 철도청에서 일하는 동기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죠. 올자스, 나 지금 큰 문제에 빠졌어. 올자스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난 올자스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카자흐도 예전에 일본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어. 기술 이전 안 해주고 부품만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했지. 결국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올자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야. 쉽지 않아. 하지만 형, 이건 확실해.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슈켄트의 밤은 깊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올자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싸울 힘이 있을까요?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었습니다. 국장님 힘내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주저앉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립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저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리셰르 카리모프 국장님이십니까? 미르조예프 대통령께서 내일 오전 9시에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부르다니요. 라힘 의원의 압력으로 완전히 찍힌 상황인데 왜 갑자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라힘 의원이 저를 공식적으로 축출하려고 대통령까지 동원한 건가? 아니면 일본 측의 압력으로 제가 문책을 당하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시나리오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통령궁에 들어섰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만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당하게 맞서자.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미르조예프 대통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의외로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다고 들었소. 저는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제 상황을 알고 있다니요.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라힘 의원에게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 측과의 문제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알리셰르 국장.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우리를 도왔소. 그건 사실이요.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종속이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소. 라힘 의원 같은 사람들도 있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소. 대통령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보고서를 읽고 그리고 당신이 한국 측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소. 저는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통령이 모르는 일은 없소. 대통령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려 하지 않소.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들었소. 정말로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준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현지 정비센터 설립과 인력 양성까지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소.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오. 그들의 약속이 진짜인지, 그들의 기술이 우리에게 맞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시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 방문을 지시하다니요. 하지만 라힘 의원이 알면? 제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라힘 의원에게는 비밀로 하시오. 이건 당신과 나만 아는 일이오. 공식 출장이 아니라 개인 휴가로 처리하겠소. 집무실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저와 같은 편이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 멀지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대통령궁을 나서자마자 박준혁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기술과 진심을요. 박준혁 팀장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타슈켄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공식 출장이 아닌 개인 휴가로 처리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라힘 아지조프 의원이 또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힘 의원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죠. 알리셰르 국장, 한국에 간다면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대통령과 저만 아는 일인데. 라힘 의원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나? 당신의 휴가 신청서를 봤어. 이 시국에 갑자기 휴가라니 너무 뻔하지 않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라힘 의원은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당신에 대한 감찰조사 요청서야.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 외국 세력과의 부적절한 접촉, 직무태만. 죄목이 꽤 많더군.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감찰조사라니. 3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라힘 의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어. 한국행을 취소하면 이 서류는 서랍 속에 묻어두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라힘 의원은 웃었습니다. 협박이라고? 아니, 이건 충고야. 당신 자신을 위한 충고. 일본과의 계약은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야. 괜히 헛발질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게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한 거야.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년의 경력과 가족의 안위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파티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감찰조사 위협, 한국행의 딜레마, 모든 것을요. 파티마는 조용히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당신 편이에요. 우리가 밥을 굶더라도 당신이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거구나. 밤늦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아들 티무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티무르, 아버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티무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찾아봤는데 한국 철도 기술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20년 만에 독자 기술을 만든 나라예요. 아버지가 그들과 손잡으면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티무르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철도에 바친 거 알잖아요.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이번에 휴학하고 귀국할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티무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어요. 저도 우즈베키스탄 철도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 제가 이어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도록 회중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에서 저로, 저에서 티무르로. 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감찰 조사를 무릅쓰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준혁 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당신들의 모든 것을요. 인천공항에서 박준혁 팀장의 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곳곳에 보이는 첨단 건물들. 우즈베키스탄과는 많이 다른 풍경이었죠. 공장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5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철수입니다. 기술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이철수 수석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님, 저도 20년 전에 국장님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일을 악물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시게 될 것입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도 소개됐습니다. 정민호입니다. 동력 분산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간 수줍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 위에 KTX-2 열차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날렵한 차체, 빛나는 은색 외관.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정민호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열차의 핵심은 동력 분산식 기술입니다. 모든 객차 바닥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가감속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즈베키스탄처럼 역간 거리가 짧고 언덕이 많은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죠. 저는 열차 밑으로 들어가 바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정밀하게 제작된 모터와 감속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호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존 동력 집중식은 앞뒤 기관차만 힘을 내지만 동력 분산식은 모든 바퀴가 동시에 힘을 냅니다. 그래서 언덕에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죠.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신칸센도 동력 분산식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정민호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관계용으로 설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같은 구소련 국가들이 쓰는 철로 규격에 맞춘 거죠. 신칸센은 표준 궤용이라 광궤에서는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로는 구소련 시절부터 광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칸센을 도입하려면 철로 자체를 바꾸거나 열차를 새로 설계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광궤용 모델을 개발해 놓았던 겁니다. 이철수 수석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이 열차는 저희가 피눈물 흘려가며 만든 겁니다. 20년간 밤을 새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서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당신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저희처럼 20년을 고생하지 않도록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업적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정말로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오후에는 KTX-2 시승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열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민호 연구원이 계기판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시속 250km입니다. 느끼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빠른지 체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죠? 정민호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동력 분산식의 장점입니다. 언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속도계를 지켜봤습니다. 기존 아프로시옵이었다면 속도가 확 떨어지는 구간이었죠. 하지만 KTX-2은 속도를 유지하며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박준혁 팀장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 열차가 우즈베키스탄 땅을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달리는 이 열차를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던 광경이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현대로템 측에서는 박준혁 팀장 외에 한소영 법률 고문도 참석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지적인 여성이었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약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계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한소영 고문이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첫째, 완전한 기술 이전입니다. 열차 설계 도면부터 핵심 부품 제조 기술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정비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고장이 나면 한국 기술자를 부를 필요 없이 현지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게요. 셋째, 현지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한국 전문가들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거부했던 모든 것을 한국은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면 나중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열차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박준혁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열차를 도입하시겠지만 5년 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조립하고 10년 후에는 주요 부품을 현지 생산하고 20년 후에는 완전한 독자 기술을 갖추시는 겁니다. 저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것처럼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 동맹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한 순간이었죠. 한소영 고문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업체입니다. 이익을 추구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성장해야 저희도 성장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철도 허브가 되면 그 주변 국가들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때 저희와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제안을 하지 않는 겁니까? 기술력으로는 일본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박준혁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기술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후발주자는 영원히 손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마음을 압니다. 이철수 수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을 숨겨봐야 오래 못 갑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들 따라잡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파트너가 성장하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하니까요. 선의의 경쟁이 모두를 발전시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말이었습니다. 기술을 나누겠다. 함께 성장하겠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소영 고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알리셰르 국장님, 한 가지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귀국하시면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일본 측의 계약 조건이 왜 불공정한지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세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소영 고문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계약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 종속을 유도하는지 분석한 자료예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인도에서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그 나라들이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타슈켄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귀국하자마자 예상대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힘 아지조프 의원이 감찰 조사를 공식 요청한 것입니다. 외국 세력과의 부적절한 접촉, 국가 이익 침해 행위. 죄목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직위 해제됐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근이 금지됐습니다. 집에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동료들에게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계약 조건의 불공정성을 조목조목 분석했죠. 핵심 기술 이전 거부가 어떻게 장기적인 종속을 만드는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유스프가 밤마다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저도 돕겠습니다.
그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한국 고속철도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유스프는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달라요. 우리도 기술 독립을 원합니다. 일본에 영원히 종속되고 싶지 않아요. 유스프를 중심으로 젊은 엔지니어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조용히 여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국 고속철도의 기술력, 기술 이전의 중요성, 일본 계약의 불공정성. 정부 공식 채널은 아니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올자스도 도움을 줬습니다. 형, 우리 카자흐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어. 일본과의 계약이 얼마나 우리를 올감했는지 자료를 보내줄게. 올자스가 보내준 자료는 제 보고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즈베키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었죠. 러시아에서 휴학하고 돌아온 티무르도 합류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요. 아버지 보고서 내용은 좋은데 시각적으로 좀 지루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줘라. 아버지는 이런 건 잘 모르니까. 티무르는 밤새 작업해서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프, 도표, 비교 분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vs 한국, 종속 vs 파트너십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교통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알리셰르 국장님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라힘 의원도 참석할 것이고 일본 측 로비를 받은 고위 관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제가 모은 증거를 제시하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왜 더 나은 선택인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회의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파티마가 손수 만든 플로프를 차려줬습니다. 티무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잘하실 거예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파티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알아요. 저는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시계가 저희 가족 3대를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내일은 이 시계가 새로운 역사를 지켜볼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새로운 시작을요. 그날 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운명에 맡길 차례였습니다. 국가교통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양복을 입고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티마가 문 앞에서 저를 배웅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가서 보여주세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기다란 회의 테이블 주위로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 미르조예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라힘 아지조프 의원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알리셰르 카리모프 국장이 특별 보고를 할 것입니다. 라힘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알리셰르 국장은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언권을 주는 것이 적절합니까? 회의장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찰 조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알리셰르 국장, 시작하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일본 측 계약 조건의 핵심 내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최신 신칸센을 제안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죠. 하지만 그들의 조건을 보십시오. 핵심 기술 이전 불가, 정비는 반드시 일본 기술진만 가능, 부품은 100% 일본제. 이것이 파트너십입니까?
라힘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조건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심 기술을 공짜로 넘겨주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천억 원을 지불합니다. 그 대가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계약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들은 10년이 지나도 독자 정비 능력이 없습니다. 부품 하나 고장나면 일본에서 기술자를 불러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사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을 사려는 것입니까? 단순히 승객을 실어 나르는 철 덩어리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철도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능력을 원하는 것입니까? 라힘 의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20년 전에 프랑스 기술 베껴서 겨우 고속철 만든 후발주자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고속철도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20년 전 프랑스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은 세계 네 번째 고속철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서러움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제한 조건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 현지 정비센터 설립,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같은 돈을 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일본에게서는 기차를 삽니다. 하지만 한국에게서는 미래를 삽니다. 회의장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힘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계속하시오. 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라힘 의원이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한국 철도가 우즈베키스탄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60년 무사고에 검증된 기술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KTX-이음은 관계용으로 설계됐습니다. 우리 철로 규격에 맞습니다. 반면 일본 신칸센은 표준 궤용입니다. 도입하려면 철로를 바꾸거나 열차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합니까? 라힘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일본은 30년간 우리를 도왔습니다. 한국은 뭘 해줬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라고요? 기술을 주지 않으면서 영원히 손님으로 남으라고 하는 것이 신뢰입니까? 회의장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라힘 의원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고속철도 외에 추가로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도로, 항만, 에너지 시설까지요.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1조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라힘 의원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이에 대해 뭐라고 하겠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독립했을 때 무엇을 원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원했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독립의 의미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의 회종시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시계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는 소련 시절 기관사였습니다. 30년간 열차를 몰았지만 기술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독립 후에 아버지는 쓸쓸히 은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기술을 가져야 진정한 독립이라고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1조 원이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고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기술 독립을 포기해야 합니다. 향후 60년간 일본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까?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힘 의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걸 수 있소. 이 선택이 실패하면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오. 그래도 이 길을 가겠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걸겠습니다. 30년 철도 인생을 걸겠습니다. 제 경력과 명예,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라힘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라힘 의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라힘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통령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자금 내역이요. 개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됐더군.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라힘 의원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대통령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 일단 의원직 정지를 명하겠소. 라힘 의원이 회의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회의장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30년간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 순식간에 몰락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래 안건으로 돌아갑시다. 알리셰르 국장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듣겠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라힘 의원의 몰락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눈치를 보던 관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제안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다른 관료도 말했습니다. 관계 규격에 맞는 열차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철로를 바꾸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국 측 제안이 경제적입니다. 젊은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기술 독립을 원합니다. 영원히 남의 기술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년간의 관계를 재고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리셰르 카리모프 국장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한국과 공식 협상을 시작하시오.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고생 많았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 덕분입니다.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당신 말이요.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감찰 조사는 취소됩니다. 무혐의 처리하겠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요. 진짜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회의장을 나오자 유스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국장님, 성공하셨어요.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공한 거다. 너 없이는 불가능했어. 집에 돌아오자 파티마와 티무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자마자 그들은 알아챘습니다. 파티마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해냈군요, 당신. 티무르도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버지의 회종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해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준혁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팀장님, 성공했습니다. 공식 협상이 시작됩니다. 박준혁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슈켄트의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타슈켄트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역사적인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입 계약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2,700억 원. 대한민국 철도 역사 130년 만에 첫 고속철 수출이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고속철 수출국.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미르조예프 대통령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박준혁 팀장이 한국 측 대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박준혁 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나라의 악수가 아니라 두 파트너의 악수였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장님.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갑시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일본이 30년 공들인 시장을 한국이 빼앗았다. 헤드라인들이 자극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빼앗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파트너를 선택한 것이니까요. 일본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였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계약 체결식이 끝난 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당신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겠소. 한국과의 협력 사업 전반을 총괄해 주시오. 기술 이전부터 인력 양성까지 모든 것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현대로템 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준혁 팀장, 이철수 수석, 정민호 연구원, 한소영 고문. 이제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동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철수 수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님,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은 20년의 고생을 당신들은 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정민호 연구원도 말했습니다. 국장님,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을 만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박준혁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 베를린에서 국장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명함 하나 건네고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국장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박준혁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저희 선배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눈빛이요. 절박함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이라면 해낼 수 있겠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타슈켄트역을 찾았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텅 빈 철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후면 이 철로 위로 한국의 기술로 만든 고속열차가 달릴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던 광경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나 한국기술진의 첫 번째 파견팀이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철수 수석이 팀장을 맡았고 정민호 연구원을 포함한 10명의 엔지니어가 함께 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직접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철수 수석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기가 다르군요. 건조하고 시원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기후입니다.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이철수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철도는 어디서나 철도입니다. 본질은 같죠. 첫 번째 목적지는 타슈켄트 철도 정비창이었습니다. 한국팀이 현지 시설을 점검하고 향후 정비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정비창에는 젊은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스프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수석이 엔지니어들 앞에 섰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5년간 철도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20년 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 앞에서 주눅 들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철수 수석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도면도, 기술도, 노하우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장해야 저희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기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정민호 연구원은 동력 분산식 기술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필기했고 궁금한 것은 쉴 새 없이 질문했습니다. 정민호 연구원은 한 번도 귀찮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더 신이 나서 설명했죠. 유스프가 제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분들 정말 다르네요. 일본 기술자들이 왔을 때는 질문하면 찡그렸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좋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파트너와 손님의 차이야. 저녁에는 한국 팀과 우즈베키스탄 팀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플로프와 삼사, 만티 같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이철수 수석이 플로프를 한 입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국의 비빔밥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멀리 있지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식사 중에 정민호 연구원이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기술자들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이구나. 사업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가. 며칠 후 이철수 수석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 중 선발된 인원을 한국에서 집중 교육시키면 어떨까요? 3개월 정도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철수 수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숙소, 교육 프로그램, 모든 것을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술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프랑스에게서 배우고자 했던 것, 그리고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티마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정이라는 것을 느꼈어. 사업을 넘어서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더라고. 파티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네요, 당신. 한국 기술진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 휴학한 아들 티무르였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곧바로 정비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티무르의 눈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학교는 어떻게 하려고? 티무르가 대답했습니다. 휴학했잖아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러시아에서 기계공학 배우는 것보다 여기서 실제로 일하는 게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티무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여기 오면 특별 대우 없다. 다른 신입들과 똑같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해. 티무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철수 수석은 티무르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 국장님 아들이군요. 러시아에서 기계공학 공부했다고요? 좋아요, 기초가 있으니 금방 따라올 겁니다. 티무르는 한국팀의 막내 노릇을 자처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민호 연구원을 졸졸 따라다니며 질문을 쏟아냈죠. 어느 날 저녁, 티무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 죄송해? 티무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예전에 아버지한테 반항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일본만 바라보신다고요.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티무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나도 너무 오랫동안 한쪽만 봤어.
내가 다른 방향도 보라고 말해줬잖아. 그 말이 나를 깨우쳤어. 티무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저와 티무르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티무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소련 시절 기관사였던 것, 기술 독립을 꿈꿨던 것, 쓸쓸히 은퇴하신 것. 티무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을 아버지가 이어받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받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회종시계를 꺼냈습니다. 이 시계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왔다. 언젠가는 너에게 가겠지. 티무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배울게요, 아버지. 며칠 후,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찰 조사가 공식적으로 무혐의 종결된 것입니다. 라힘 의원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저에 대한 모든 혐의가 철회됐습니다. 더불어 제 직위도 완전히 복권됐죠. 오히려 대통령 특별 표창까지 받게 됐습니다. 표창식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올자스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형, 정말 축하해. 우리 카자흐도 한국과 협력을 고려하고 있어. 형이 길을 열어준 거야. 저는 올자스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친구.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표창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파티마, 티무르, 그리고 한국에서 온 박준혁 팀장까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가족을 만나니 왜 국장님이 그렇게 강하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시니까요. 저는 파티마와 티무르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2025년 봄, 드디어 첫 번째 KTX-2 우즈베키스탄 버전의 시운전이 예정됐습니다. 열차는 한국에서 제작되어 해상 운송으로 이란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타슈켄트 철도 정비창에서 최종 조립과 점검이 이루어졌죠. 시운전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비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모두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열차가 정비창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은색 차체에 파란색 띠가 감긴 날렵한 디자인. 차체 옆면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열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프로시옵2. 실크로드를 달리던 고대 왕의 이름을 딴 것이죠. 이철수 수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첫 시운전에 동승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운전실에 올라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관사와 한국 기술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한국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과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해낼 거야.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슈켄트역을 빠져나가 교외로 향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시속 100km, 150, 200.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속 250km. 설계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소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동도 미미했죠. 정민호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력 분산식의 장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어서 훨씬 안정적이죠. 언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속도계를 지켜봤습니다. 기존 열차였다면 속도가 확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KTX-2은 속도를 유지하며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창밖으로 실크로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사막, 푸른 오아시스, 고대 도시의 유적들. 천년 전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던 그 길을 이제 고속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는 환영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이 열차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열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미르조예프 대통령이 사마르칸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리셰르 국장, 당신이 해냈소.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낸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대 마드라사의 푸른 타일 앞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두 나라의 춤과 음악이 어우러졌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국장님, 이 풍경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년 전 저희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요.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실크로드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 저는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드디어 해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기념식은 타슈켄트 철도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 후배,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준혁 팀장, 이철수 수석, 정민호 연구원도 왔습니다. 미르조예프 대통령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30년 전, 저는 일본의 신칸센을 보며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우리 땅에도 저런 열차가 달리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진정한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준혁 팀장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기술만 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스프를 불렀습니다. 유스프 이스마일로프, 앞으로 나오게. 유스프가 긴장된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후임 철도개발국장으로 유스프 이스마일로프 씨를 추천합니다. 그는 젊고 열정적이며 이 나라 철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스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국장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적임자야. 30년 전 나도 이렇게 부족했다. 하지만 해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이 시계는 제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제게 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저는 유스프에게 회중시계를 건넸습니다. 유스프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무게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파티마가 눈물을 닦고 있었고 티무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박준혁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국장님, 아니 이제는 알리셰르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에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요? 박준혁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대규모 재건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광괴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함께 개발한 기술이 딱 맞습니다. 알리셰르 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했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면요. 박준혁 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타슈켄트역에 갔습니다. 플랫폼에서 KTX-2음 우즈베키스탄 버전 아프로시옵2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색 차체가 저녁 노을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파티마와 티무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열차가 달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거야. 아버지가 꿈꿨던 것이 저거니까. 파티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 티무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될게요.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은색 열차가 플랫폼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속도를 높이며 멀어져 갔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사마르칸트를 향해. 저는 그 열차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저로, 저에서 다음 세대로. 꿈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싣고 열차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타슈켄트역의 전광판에 글자가 떴습니다. 아프로시옵 투 타슈켄트 발 사마르칸트 행. 정시 출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노을이 물드는 하늘 아래 열차는 실크로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